이번 웨비나는 이제 정량뇌파 기초 과정으로 이제 1차 시는 이제 정량뇌파 측정학이라는 거, 어떻게 뇌파라는 것이 발생되고 어떻게 측정되고 어떻게 정량뇌파를 계산하는가에 관련된 것을 이제 말씀드릴 것이고요. 1차 시 끝나면서 이제 약간 질의응답 시간 혹은 이제 이걸 어떻게 진행하는 게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시는 이제 1차 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과 뇌파를 어떻게 연관시켜서 이제 임상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3차 시는 이제 소스 부분, 소스나 주요 ROI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보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4차 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치료와 연결시킬지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웨비나를 한번 진행해보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인지 의견을 들어가면서 약간씩 이제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아이메디신의 기술 지원 부장이고요. 정량자표 측정학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이제 크게 4가지 파트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뇌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뇌파는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 것인지 이걸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세 번째 이제 측정된 뇌파에서 잡음은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이 잘 돼야지 그 다음 정량 뇌파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 뇌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쭉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뇌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뇌파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신경계에는 뉴런이라는 게 있고요. 뉴런 중에서도 이제 피라미달 뉴런이라는 게 있고, 난 피라미달 뉴런, 크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이제 피라미달 뉴런이 이제 상당히 롱거 디스턴스 커넥션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난 피라미달 뉴런은 상당히 로컬 커넥션, 그래서 피라미달 셀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고요. 이제 피라미달 뉴런은 기본적으로 이제 살라무스에서 시작해서 이제 코텍스로 연결이 되고, 또 코텍스에서 다시 살라무스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이제 루프를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 피라미달 뉴런에 의해서 이제 EEG, 우리가 스컬프에서 측정하는 EEG가 이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아시는 이제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피라미달 뉴런에서 이제 뇌파가 형성되는 이 과정을 잠깐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피라미달 뉴런이 우리 이제 스컬 밑에 이렇게 그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쭉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성되는 이제 이런 이제 다이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정기적 현상이 외부에서 이제 스컬프 위에 붙여진 이제 일렉트로드에서, 여기 보면 이제 앰플리파이어라는 게 이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라고 그러는데 차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두 지점의 전위 차이를 측정하는 앰플리파이어를 통해서 외부에서 측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그 서울대 인지과학 협동과정의 김준식 교수님 그린 걸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방금 보셨던 뉴런에서, 이 뉴런에서 보면 이렇게 그 소마에서 이 미엘린이 이제 미엘린으로 이제 덮여 있는 엑손을 통해서 전기가 이제 전달이 되고, 이 마지막 엑손 터미널에서 이제 시냅스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엑손을 통해서는 이제 액션 포텐셜이라는 것이 이제 미엘린을 뛰어넘어서 도약 전도를 하는 과정이 정기적인 현상인데, 이 요런 이제 그 미엘린을 도약 전도하면서 형성되는 정기적 현상은 이 이온 채널들에서 이제 그 정기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면서 양쪽으로 그 오는 것들이 상쇄돼서 상당히 이제 빠른 액션 포텐셜에 의한 이제 정기적 현상들은 다 상쇄가 되고, 실제로는 이제 시냅스 다음에 형성되는 이제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 이쪽에서 이제 흐르는 이제 정기적 현상들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뇌파로 측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들이 이제 잘 정렬된 이 피라미달 셀 밖에서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들이 이제 그 동기화돼서 그 크기가 커져서 외부에서 측정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기적 현상이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는 우리 브레인을 보면 여기 그 첫 번째는 이제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브레인 각성 상태를 유지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레티큘러하고 살라믹 액티베이션 시스템 이 두 개 사이의 관계가 우리 브레인이 각성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살라무스에서 이제 피라미달 뉴런들이 코텍스 레벨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브레인의 그 살라모 코티칼 리듬, 이제 알파 리듬이 되겠죠. 그 리듬을 만들게 되고, 그 살라모 코티칼 리듬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과 살라모 코티칼 리듬, 이게 이제 큰 두 가지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상 이 살라무스가 이제 보통 10Hz 내외로 이제 페이스메이커, 심장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작동을 한다면 살라무스는 보통 10Hz 성인의 경우에 일주일에 10번 내외로 이제 페이스메이킹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브레인 리듬을 이제 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성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 이제 눈을 감았다 눈을 떴는데도 각성이 이게 다시 각성 그 알파가 눈을 떴는데도 계속 알파가 나타나든지 저각성이 유지된다든지, 혹은 이제 이 기본적인 각성 시스템이 망가지면 이제 각성 수면 리듬이 망가진다든지 뭐 이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살라무스에서 발생되는 살라모 코티칼의 알파 리듬이 전체적인 브레인의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에서 가장 중요한 리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은 이제 이렇게 방금 보셨듯이 이제 브레인스템에서 이제 레티큘러 포메이션, 그다음에 살라무스, 그다음 코텍스 이 세 단계로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패스트 웨이브라고 하면 이제 베타나 감마 웨이브를 말하고, 어떤 게 이제 슬로우 웨이브는 이제 알파 이하의 이제 웨이브들인데, 이런 이제 슬로우 웨이브들은 주로 상당히 이걸 이제 매크로 칼럼 레조넌스라는 어떤 이제 그 시어리인데, 이제 그 뇌파가 만들어진 기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매크로 칼럼들이 서로 가까운 칼럼들이 서로 인터랙션 했을 때는 이제 빠른 웨이브들이 만들어지고, 상당히 이제 롱 레인지의 이제 그 칼럼들이 서로 인터랙션 했을 때 슬로우 웨이브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제 크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먼저 좀 살펴봤고요. 이제 잠깐 이제 그 퀴즈 문제를 원래 보내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예, 방금 이제 보셨던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뭐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시상은 모든 감각 정보를 처리하여 감각 정보 영역을 전달한다. 시상은 모든 감각 정보를 처리해서 하긴 하지만 후각은 시상을 통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옳지 않는 것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상 피질 오실레이션, 그 다음에 시상과 레티큘러 포메이션 상호작용 각성 유지되고, 그 다음에 레티큘러 포메이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수면 각성 리듬, 알파 리듬 두 개 다 이제 조절하는 게 되겠습니다. 모두 다 옳다가 맞겠고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브레인 웨이브는 이제 피라미달 뉴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뉴런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는 것은 이제 이 두 가지 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이 다 옳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 웨이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여기서는 옳은 것은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파트로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그럼 뇌파는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또 두 번째 파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뇌파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기준점이 이제 네이슨하고 이니언 이 두 가지 기준점이 있고요. 이 기준점에서 이제 10%, 20%, 20%, 20%, 20%, 10%, 20%가 이렇게 그 나눠져 있기 때문에 10-20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 옆쪽 둘레 방향으로도 마찬가지로 10%, 20%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 위치에서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이게 10, 10으로 올라가면 이제 시스템이 좀 더 이제 그 사이사이에 전극이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파를 측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원 채널을 측정할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두 개의 액티브가 있고 한 개 그라운드, 세 개의 전극이 연결되어야 이제 뇌파가 측정이 되는 거고요. 이 두 전극 사이에 그 차이를 증폭하는 것이 이제 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방식이 이제 보통 모노폴라, 바이폴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라운드는 우리 몸의 어딘가 한 군데 보통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액티브 두 개를 선택할 때 이제 레퍼런스를 어느 하나로 고정하게 되면 모노폴라 혹은 레퍼런셜하게 측정을 한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컬렉션 데이터를 측정할 때는 어느 한 곳에 이제 레퍼런스를 두고 측정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그 측정한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레퍼런스로 채널마다 이제 레퍼런스 바꿔서 바이폴라라는 방식으로 써서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걸 좀 더 자세히, 지금 우리는 이제 1020 시스템에서 측정을 할 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이제 캡을 쓴다거나 이제 전극을 하나하나 다 붙여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레퍼런스는 그라운드는 이제 전체 19채널에서 이제 그라운드를 쉐어를 하게 되고, 레퍼런스는 또 마찬가지로 전체 19채널에서 쉐어를 해서 한 개의 레퍼런스로 일단 측정을 하게 되고, 19개의 이제 액티브 사이트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양쪽 귀는 이제 레퍼런스를 쓰는 경우에 이제 서로 연결해서 그 평균적인 포텐셜을 레퍼런스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고요. 실제 이제 컬렉션은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지점, 방금 어떤 한 지점을 선택해서 레퍼런스를 쓰거나, 이거를 이제 그 귀를 연결해서 링크 디어라는 걸 쓰거나, 하나의 레퍼런스로 모노폴라 혹은 레퍼런셜 하나의 레퍼런스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실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병원에서 많이 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각 채널마다 레퍼런스를 다르게, 이걸 이제 디지털 EEG라고 하죠. 예전에 이제 종이에 기록되는 아날로그 EEG에서는 이런 이제 레퍼런스를 이렇게 바꾸는 리몽타지를 하는 과정이 이제 안 됐었기 때문에, 그거 요즘처럼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레퍼런스를 각 채널마다 바꿔서 다 바이폴라로 바꿔서 이제 하는 방식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정량 뇌파 분석할 때는 이제 레퍼런셜 몽타지의 값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뇌파 측정할 때 이제 되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측정 준비 시에 주의할 점들이 되게 중요한 점들이 있고요. 측정 동안에도 준비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측정을 준비할 때는 이제 공간을 준비할 때 이제 앉은 자세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게, 누워서 측정하게 되면 이제 각성상 뒤지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앉은 자세 측정이 이제 권장이 되고요. 정량뇌파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뭐 시끄러운 공간, 뭐 이런 긴장감을 주는 어떤 잡음 최소화하는 공간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을 받쳐주는 정도의 의자, 머리를 받치는 게 아니라 목 정도를 받쳐주는 의자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목에 긴장이 많이 있게 되면 이제 오 노트에서 잡음이 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TMJ 등 이제 머슬 텐션을 줄여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게 잘 안 되면 템포럴 사이트에서 이제 잡음이 심할 수 있고, 혹은 이제 이마를 이렇게 찡그리게 되면 이제 프론탈 사이트에서도 잡음이 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옷을 너무 꽉 끼거나 뭐 이제 불편한 상황에서 측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간단하게 보통 사람들 긴장을 하면 어깨를 많이 이렇게 들게 되고 힘을 주게 되는데, 어깨를 내리고 힘을 빼세요, 이런 정도 측정할 때 이게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은 보통 이제 막 움직이고 이럴 수 있으니까 다리를 딱 고정할 수 있는 그 스툴에다가 앉혀서 측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의 최소 시간은 한 3분 정도는 측정해야 되고요. 너무 막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거나 계속 잡음이 많은 경우는 측정 시간 늘릴 필요가 있고요.
최소한 이제 뭐 한 45초, 한 1분 정도의 클린 리리즈는 이제 항상 필요합니다. 잡음을 다 잘라 버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깨끗한 기간이 깨끗한 구간에 클린 리리즈가 있어야 정량 뇌파 분석이 되는 것이고요. 측정 시간이 길어질 때는 이제 환자 혹은 이제 측정자가 각성 상태에서 벗어나는지 모니터링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측정 시작할 때부터 퀄리티가 잘 컨트롤된 다음에 이제 레코딩을 시작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이렇게 잡음이 많다거나 처음에 너무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측정을 레코딩 시작해 버리면 이제 레스팅 상태에 이제 안정시 뇌파 측정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측정되기 전에 이제 품질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고, 측정을 마친 후에는 이제 잡음을 잘 없애고 정량 뇌파 분석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그림은 이제 우리가 각성 상태가 이제 떨어지면서 어떤 식으로 뇌파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해 놓은 이제 비절런스, 이즈 비절런스 모델인데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포스테리어 도미넌트 알파 리듬이 이제 뒤쪽 옥시피탈 쪽에서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다가 이게 이제 점점 역전이 됩니다. 이제 점점 이제 각성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 A3에 가보면 이제 위하고 반대가 됐죠. A1하고 A3 반대됐죠. 프론탈 쪽으로 알파가 이제 점점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옥시피털의 알파가 이제 사라지는, 점점 약해지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각성이 이제 완전히 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전리현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알파의 이제 오실레이션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디싱크로나이즈 되고 이제 앰플리튜드가 낮아지는, 그렇게 되고, 이제 더 심해지면 이제 델타, 세타가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아예 잠들게 되면 이제 K 컴플렉스 같은 이제 슬립 스핀들이 시작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각성 모델이 돼 있어서 이제 측정하다가 이제 알파가 잘 나오던 사람이 뒤에서 옥시피털 쪽에서 알파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각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걸 잘 모니터링해서 각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이제 요거에 대해서 6번부터 10번까지 다시 한번 이제 랩법하기 위해서 5가지 문제 다시 보면, 뇌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라운드, 레퍼런스, 액티브 이 3개의 전극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 자체는 이제 전원이 있지만 그게 실제 사람 몸에 연결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원 전극 필요 없고요. 이제 바이폴라와 모노폴라,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측정 두 지점의 차이를 보는 방식에서 어느 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보는 것을 모노폴라로 보시면 되겠고요. 채널마다 레퍼런스를 달리해서 특정 이제 스파이크를 강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바이폴라 몽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측정 준비 시에 해야 될 사항들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앉은 자세 유지가 앉은 자세가 각성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목을 받쳐주는 것이 중요하고, 각각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뇌파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잡음이 나오는지 다음 섹션에서 보겠습니다. 네, 긴장감을 이제 줄여주는 게 가장 관건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이제 막 발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게 발을 딱 고정할 수 있는 의자가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측정 전날 술을 마신다든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측정 당일에 이제 카페인 섭취하고 와서 측정한다든지 이런 건 다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침을 삼킨다든지 뭐 이렇게 혀를 움직인다든지 껌을 씹는다든지 이를 문다든지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뇌파 측정에서는 이제 직류와 교류 전압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뇌파 측정은 이제 직류 성분도 있습니다. 교류 성분도 있고, 그래서 0에서부터 이제 뭐 주파수가 보통 이제 100Hz 이상까지도 뇌파가 이제 주파수 올라가면서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거의 관찰하기는 어려운데, 직류, 교류가 모두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틀린 내용이고요. 이제 직류 성분과 교류 성분 중에 이제 교류 전압 성분,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이제 보통 1에서 한 40Hz 사이에 교류 전압 성분을 많이 보는데, 이 부분에 전압 성분이 발생한 것을 이제 전극으로 연결할 때 이제 형성된 저항을 임피던스라 하고, 직류 성분에 대해서는 원래 레지스턴스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임피던스가 낮아야지 이제 측정 품질이 좋기 때문에 임피던스 측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측정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뇌파는 이제 하이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 이런 것을 걸어놓고 보통 한 1에서 40 사이를 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일보다 낮거나 40보다 높은 거는 필터링을 잘 안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필터링을 제거하면 원래 뇌파를 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뇌파 측정할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50Hz까지 측정하고 싶다 하면은 최소한 2배 이상, 100Hz나 혹은 200Hz, 4배면 200Hz 정도의 4배 이상의 샘플링을 해야 이제 50Hz를 충분히 볼 수가, 신호 왜곡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샘플링, 요새 이제 앰플리파이어들은 되게 샘플링이 높아서 이런 부분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요새 이제 보면 이제 전극을 붙이거나 혹은 이제 캡을 써서 젤을 쓰거나 혹은 이제 젤을 쓰지 않고 셀라인을 통해서 이제 접촉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드라이 센서로 측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결국은 접촉이 잘 되면 측정하는 퀄리티는 똑같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드라이 센서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접촉이 기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안 돼서 측정하는 데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뇌파 특정 시간은 이제 최소 3분. 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잡음이 많은 게 좀 길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소한 1분 정도 클린 리지, 각성 상태 유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잡음이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에서 좀 측정 개시하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 마친 후에 잡음 구간은 모두 잘라서 삭제하는 게 이제 능사는 아닙니다. 이제 이 다음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실 텐데 잡음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 눈을 움직인다든지 이제 머슬 텐션이라든지 이런 건 측정 구간 전체 동안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잘라서 없애버리면 측정 분석할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잡음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싱크 브레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블라인드 소스 세퍼레이션 그런 특정 잡은 부분만 골라서 이제 데이터를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써서 이제 증량뇌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좀 세 번째 파트에서 잡음을 사실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잡음을 볼 줄 알아야 이제 이 뇌파가 이제 정량 뇌파를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정량 뇌파를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자기 뇌파가 사실 이제 갑이진 갑이지 아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깨끗한 뇌파를 정량 뇌파 계산에 넣어야지 깨끗하지 않은 걸 넣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아이싱크 브레인에서 최대한 자동화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클린 이지가 정말 그 제대로 잡음이 잘 제거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를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돼서 이 3장을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뇌파가 나오는 게 이제 클린한 이미지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알파가 별로 크게 안 보이는데 여기서 알파가 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린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굉장히 큰 머슬 아티팩트들 눈을 크게 움직인다든지 뭐 금방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잡음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테고요. 이제 이런 잡음들은 제거가 되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O1하고 O2가 이제 옥시피털 쪽에 이제 아까 그 목에 이제 긴장이 들어가면 목을 받쳐주는 게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O1, O2 쪽에 이렇게 EMG가 크게 이렇게 낄 수가 있고요.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EMG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과거에 이제 정장뇌파 하는 사람들은 이 구간을 분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째로 다 잘라버려야 됐기 때문에 아이싱크 브레인에서는 이제 이런 머슬 부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런 머슬이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왔는지 그런 원인은 이제 좀 알아야 되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리고 이 아주 슬로우하게 프론탈에 이제 웨이브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대로 이제 그 정장뇌파로 들어가면 이제 프론탈에서 이제 델타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사람마다 이제 눈을 움직이는 패턴이 굉장히 다양해서 눈을 뭐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 빨리 움직이는 사람, 크게 움직이는 사람, 좌우로 움직이는 사람, 약간 비스듬하게 움직이는 사람, 이 아이 블링크나 아이 무브먼트 패턴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마일드하게 눈을 천천히 이렇게 작게 움직이시는 경우인데 이런 것도 잘 제거되지 않으면 프론탈이 알파가 이제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거고 똑같은 경우인데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눈 움직임이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빠르게 눈을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도 잘 제거가 되어야만이 정량 뇌파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사람이 이제 매뉴얼로 다 제거한다는 것이 이제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A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런 걸 제거할 수 있는 신호 처리 기법들을 적용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아이 블링크가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잘 제거돼야 되는 잡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 블링크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프론탈 쪽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 상당히 큰 아이 블링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전부 다 제거돼야 되는 거고 주로 이제 프론탈에서 강하게 FP1, FP2를 중심으로 이제 F7 뭐 이렇게 F8 이렇게 나타나는 프론탈 쪽에 큰 아이 부분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다른 형태지만 이런 슬로우 리듬은 이제 제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F7하고 F8에서 이제 이렇게 상당히 슬로우 리듬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F7하고 F8은 우리 이제 그 본들이 여러 개의 그 스컬의 본들이 결합되어 있는 템플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F7하고 F8에서 이제 템플 슈도 일렉트로드 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템플 영역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슬로우 웨이브들이 이제 그 템플 영역하고 그 다음에 그 이어로브 쪽하고 서로 인터랙션 하면서 이런 슬로우 웨이브들이 나타나는 슈도 일렉트로드 팝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혹은 이제 그 상당히 펄스가 그 심장 펄스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이제 그 레퍼런스로 쓰는 이어 일렉트로드 자체를 이제 흔들리게 만들어서 이런 이제 그 슬로우 웨이브 아티팩트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은 또는 이제 그 어떤 템플이라고 하는 그 본들의 여러 가지 모여 있는 점에 이제 젤을 그 부분을 잘 문질러서 젤을 잘 넣어주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거돼야 될 잡음이 되겠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EKG 자체가 완전히 전체 일렉트로드에 전체 채널에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1Hz 간격으로 ECG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CG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은 이제 바디 매스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라든지 목이 엄청 두껍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EKG가 뇌파에 보통 EKG를 밑에 이제 한 채널 더 같이 놓고 보면 타임 싱크돼서 EKG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전 채널에 이제 오염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아이싱크 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런 EKG도 이제 EKG만 따로 뺄 수 있게끔 지금 이제 AI 알고리즘이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뇌파들을 이제 그냥 다 정량 뇌파 분석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펄스가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한 채널에만 이제 실제 우리가 그 동맥 인근에다가 이제 채널이 위치를 하게 되면 그 동맥의 펄세이션 자체가 이제 1초에 한 번씩 하트비트 있을 때마다 그 채널만 이렇게 그 슬로우 웨이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컨택 렌즈를 끼웠는데 그것 때문에 눈이 말라가지고 자꾸 아이 블링크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앵자이티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아이 블링크가 상당히 높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하이퍼 액티브한 사람들이 이제 아이 블링크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 블링크가 많은 것들도 원래는 다 이제 잘라서 버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잘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상으로 다 제거가 가능한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측정하는데 머리가 다 이렇게 너무 땀 흘렸다거나 너무 젖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채널이 이렇게 다 이렇게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돼서 솔트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드라이기로 머리를 잘 말려준 다음에 측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머리가 젖은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이제 머리를 드라이기를 갖다 준비해 놨다가 머리를 말린 다음에 측정하는 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하시는 이제 분인데 이제 평상시에 굉장히 이제 그 커피를 많이 즐겨 드시는 분. 근데 이제 측정 중간중간에 이런 정상적으로 측정이 되다가 자꾸 이제 이 드라우지 에폭이 굉장히 많이 끼어드는 이런 드라우지 에폭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슬로우 웨이브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순간적인 드라우지 에폭들이 많이 있으면
이 부분 잘 제거하지 않으면 이분이 이제 굉장히 슬로우 리듬이 뭐 브레인 디스펑션이 굉장히 큰 것처럼 이렇게 잘못 정량대파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우지니스 부분도 잘 제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잡음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제거하는 방법이 그 종래의 방법들은 다 잘라서 버려야 됐는데 저희 이제 아이싱크 브레인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블라인드 소스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블라인드 소스 세퍼레이션이라는 게 그게 여러 가지 신호가 섞여 있을 때 원하는 신호만 하나 쑥 뽑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이제 두 사람의 소리가 이제 합쳐지는데 이제 그 합쳐진 거에서 각각 그 사람의 소리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블라인드 소스 세퍼레이션이고 블라인드 소스 세퍼레이션은 이제 방법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PCA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ICA 그리고 ICA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ICA 중에서 이제 현재 가장 성능이 좋은 아미카라는 방식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아미카라는 방식이고 ICA는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독립성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독립성분 분석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9명이 이제 한 방에서 칵테일 파티를 하고 있다. 그럼 19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이제 섞여 있는데 그 방에다가 이제 19개의 이제 마이크를 그 공간적으로 다 배치를 해 놓으면 사실 19명의 떠드는 목소리를 다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시 재생 각각 사람의 목소리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ICA 방식을 저희들 사용해서 예컨대 이제 아까 앞에서 많이 보셨지만 이런 아이 블링킹, 전두 협상에 나타나는 아이 블링킹이라든지 이것처럼 F7하고 F8, F7하고 8에서 이제 반대로 나타나는 슬로우 웨이브 이거는 이제 호리존탈 아이 무브먼트인데요. 그래서 안구가 이제 앞쪽이 플러스 이제 뒤쪽이 마이너스라서 안구 움직임에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서로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잡음이 되겠죠. 이런 잡음들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알파 리듬, 베타 스핀들 이런 거는 그대로 이제 남아야 되는 신호고 이제 이와 같은 잡음들만 이제 아이싱크 브레인 사이트에서 데이터 올리시게 되면 깨끗하게 처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아이블링킹 계속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정량내파 분석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보면 이제 머슬이 이제 뇌파라고 하면 이제 주로 스컬 아래에서 나오기 때문에 표면에서 측정될 때는 상당히 이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많이 뭉개져서 이제 모폴로지가 상당히 이제 샤프하게 나오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샤프하게 나오는 모폴로지를 가진 거는 이제 스컬 위에 붙어 있는 머슬 텐션에 의해서 나오는 머슬 액티비티인데 이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제 분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또 이거 저희 같은 이제 독립성분 분석을 쓰면 요 아이 블링킹 성분, 또 템퍼럴 머슬 성분 이런 게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T6 쪽에 T6O1 쪽에 지금 그 ECG 아티팩트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거의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그 1초에 한 번씩 펄스가 아주 작게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그 뇌파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아티팩트들도 이제 저희 아이싱크 브레인에서는 이제 ECG 아티팩트 사라지고 템포럴 머슬도 사라지고 아이 블링킹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뇌파를 특정한 걸 버리지 않고 이런 지속적인 잡음 스테이셔너리 노이즈라고 하는데요. 스테이셔너리 노이즈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였던 이제 그 스테이셔너리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몸을 크게 움직였다든지 뭐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제 뭐 졸았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난 스테이셔너리하게 트랜전트하게 나타나는 잡음은 이제 이 독립성분 분석하기 전에 아이싱크 브레인에서는 이제 그 부분 잘라서 아예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깨끗한 뇌파만 이제 남겨서 이제 정량뇌파 하는 것이 정량뇌파 분석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듯이 이제 몇 개 채널은 굉장히 이렇게 크게 그 EMG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아예 그냥 새까맣게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채널이 접촉이 잘 안 돼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라인 노이즈로 쓰고 있는 60Hz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경우라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컨택을 다시 한 다음에 재측정을 해야 되는 케이스고요. 여기서 보시면 또 이제 이 C3나 P3 이 두 라인, 그 다음 F7,
P4 이런 라인들은 주변에 비해서 거의 이제 플랫 EEG인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컨택이 안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뇌파는 사실은 인접 채널 간의 모양이 이렇게 완전히 다를 수가 없고 이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이제 플랫 라인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 라인이 있다는 거는 그 부분에 아예 뇌파 신호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측정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뇌파를 저장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유로피안 데이터 포맷이라는 걸 저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오픈과 아이 클로스를 따로 저장하셔야죠. 당연히 이제 살라몬 코티칼 리듬이 이제 그 각성 상태, 그 아이 오픈과 아이 클로스는 각성 상태가 굉장히 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알파 리듬도 굉장히 차이 있고 섞어서 저장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로우 데이터를 업로드를 했을 때 이제 필터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1Hz보다 아주 낮은 하이패스 필터를 쓰고 한 50Hz 이상의 이제 상당히 큰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써야지 적어도 1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1부터 한 45Hz 정도 사이에 영역은 손상받지 않고 필터링 되지 않고 측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로우 데이터를 올리시는 게 맞고요. 측정 시에 만약 문제가 있었던 이거는 이제 그 많이 쓰고 계시는 장비에 있던 거를 장비에서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몇 개 채널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측정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깨끗한 구간만 잘라서 올리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싱크 브레인에서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지저분한 게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재측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된 구간을 이제 올리는 게 필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아이싱크 브레인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EM 머슬 텐션이나 아이 블링크 같은 스테이셔너리 노이즈들은 이제 독립성분 분석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 제거하고 클리니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뇌파 장비마다 상당히 다양한 이제 주파수 그 증폭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성능이 떨어지는 앰프도 있고요. 요즘 나온 앰프들은 거의 플랫하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그 앰프마다 차이는 저희가 이제 교정을 해서 그 보정해서 서로 정량뇌파 값들이 장비가 달라도 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잡음이라는 게 어떤 거고 그 잡음을 볼 수 있어야 이제 아 내가 측정한 뇌파가 이렇게 정량 뇌파 가기 전에 깨끗하게 됐구나 하는 거는 최소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량 뇌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한 오늘은 이제 정량 뇌파에 대해서 자세한 걸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앰플리투드가 뭔지 파워가 뭔지 이 정도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이제 어떤 몇 케이스들을 좀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량 뇌파는 크게는 이렇게 이제 방금 보셨듯이 이런 오실레이션이 있는 거고요. 이게 1초에 이제 몇 번 오실레이션 하는 거에 따라서 주파수 헤르츠라고 하고 프리퀀시 결정되고 프리퀀시마다 앰플리튜드 얼마냐. 예컨대 이제 그 피크 투 피크 앰플리튜드라 해서 이제 꼭대기와 골과 이제 꼭대기 사이에서 앰플리튜드 피크 투 피크 앰플리튜드라고 하고요. 그 V 피크 투 피크라고 하는데 이제 예컨대 이거는 이제 4Hz가 되겠죠. 그리고 피크 투 피크가 만약에 이게 만약 20이라고 하면 파워는 이제 이 0에서부터 시작한 앰플리튜드를 제곱한 것에 2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절반 앰플리튜드가 이제 10이고 그걸 제곱한 것에 2로 나눈 게 이제 4Hz의 파워가 되겠고요. 16Hz가 만약에 피크 투 피크가 2 마이크로볼트다. 그러면 그 절반의 0에서부터의 진폭은 1이 돼서 2를 제곱한 다음에 1로 나눠주는 게 이제 파워입니다. 그 2분의 1이 16Hz의 파워가 되죠. 그래서 4Hz의 파워, 16Hz 파워 이런 식으로 뇌파는 프리퀀시, 앰플리튜드 제곱한 것을 이제 제곱한 거에 2로 나눈 것을 이제 파워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그 이런 과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거고요.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하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주파수를 섞어져 있는 상태에 있던 것들이 각 주파수별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2Hz가 3 마이크로볼트이고 뭐 8Hz가 1 마이크로볼트이고 11Hz가 1 마이크로볼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 주파수별로 이제 앰플리튜드 계산하는 게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에서 나온 것들 각각 제곱해서 1로 나눈 게 이제 앱솔루트 파워가 되고 예컨대 이제 알파 대형만 파워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알파 대형만 더해주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 알파 대역만 더하면 1의 제곱, 3의 제곱, 그걸 이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앱솔루트 파워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렐러티브 파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렐러티브 파워는 이제 앱솔루트 파워는 방금처럼 구하고요.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것보다 이제 실제 뇌파는 이렇게 이제 몇 개 주파수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한 모든 주파수에서 이렇게 파워를 갖기 때문에 그 각각에 이제 해당하는 그 알파 같으면 이 8에서 12, 여기서는 13까지 계산했는데 8에서 보통 12까지 계산합니다. 8에서 12까지 계산한 거를 이제 진폭 제곱을 다 더한 것을 이렇게 각각의 대역별 파워로 하고 전체 파워가 나오면 이제 델타 대역의 파워를 전체 파워, 이 전체 합산한 걸 전체 파워인데 전체 파워를 각각 나눠준 게 이제 렐러티브 파워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별로는 이제 그 피지올로지컬한 이제 미닝이 다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역별로도 너무 그 리듬이 너무 강하다 할 때는 이제 패솔로지컬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델타 같으면 슬립이라든지 뭐 앱솔루트 멘탈 프로세싱 시에는 이제 필요한 리듬이 되겠고 이제 브레인 인저리가 있다거나 뭐 임팍이 있다거나 뭐 브레인 리전 뭐 슬립이 굉장히 이제 그 슬립이 박탈됐을 때 이런 식의 이제 상태에서는 평상시에도 이제 그 델타가 너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패솔로지나 피지올로지나 차이는 결국 이제 노마티브라는 정상인의 그 값을 기준으로 피지올로지인지 패솔로지인지 판별을 하게 됩니다. 세타는 이제 크리에이티비티에서 이제 세타 리듬이 필요하고 메모리 리트리브를 할 때 그럴 때 세타 리듬이 이제 필요한 거고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그 세타 리듬이 과하게 되면 ADHD나 뭐 저지먼트가 안 된다거나 뭐 디프레션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알파 같은 경우는 로우 알파하고 하이 알파로 많이 나눠가지고 로우 알파는 릴렉세이션이나 캄니스 좀 하이 알파는 얼러티니스나 패스트 프로세싱이고 알파가 이제 너무 이제 많아지게 된다거나 하게 되면 멘탈 포그 특히 프론탈에서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슬로우 프로세싱 뭐 슬로우 알파가 이제 주로 그런 문제들이 되겠고요. SMR이라고 하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센서리 모터 코텍스 쪽에 이제 SMR 리듬이 이제 포지티브하게 피지올로지컬하게 모터 컨트롤 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이제 SMR 리듬이 슬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텍타일 센시티비티 문제, 하이퍼 액티비티에 있으면 이제 패솔로지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요. 하이 베타는 이제 보통 얼러티니스나 포커스인데 베타도 너무 많아지게 되면 앵셔스니스, 앵자이티나 뭐 인솜니아, OCD, 퍼펙셔니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마는 이제 어떤 멘탈 프로세스에서 피크 퍼포먼스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메모리 컨솔리데이션 하는 데서도 이제 필요하기도 한 리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마가 이제 푸어 앱솔루트 싱킹이 너무 낮았을 때 이제 감마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별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베타 비정상 뇌파라고 하는 게 이제 베타 스핀들이 이제 굉장히 강한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베타 스핀들은 이제 벤조다이제핀이나 바비츄레이트 같은 거 써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베타 스핀들이 ADHD나 혹은 디프레션에도 나타날 수 있고 어딕션, 임펄스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 인솜니아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베타 스핀들이 알파보다 더 크게 알파만큼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로우 파워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파워가 굉장히 낮은 경우인데 TBI가 있어서 머리 다쳤다거나 뭐 앵자이티가 있는 경우도 사실 파워가 낮아지고 또 알코올 환자들도 이제 그 슬로우 웨이브가 굉장히 낮아서 이제 로우 파워인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드라우지 할 때도 이제 파워가 전체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어서 그거는 좀 룰아웃을 해야 되고요. 여기 스파이크 앤 웨이브는 이제 지금 멀티포커스나 어떤 한 영역의 스파이크들이 이렇게 스파이크 앤 웨이브가 나오는 것들은 이제 원래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합성 시저라든가 이런 게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스퍼거라는 상당히 자폐 성향 비슷한 이제 그 전반적으로 브레인 발달이 늦은 성인인데도 이제 알파가 1초에 이제 7Hz 미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수만 세어봐도 이렇게 금방 어브럼을 알 수 있고 알파 리듬이 너무 빠르다 이런 것은 이제 보통 11Hz 이상, 12 이상 이렇게 되면 마일드하게 앵자이티가 있다거나 뭐 비지 브레인이라고 해서 저녁에도
이제 CEO 브레인이라고 하고 저녁에도 이제 브레인 늦어지지 않고 카밍 레스팅 상태 안 가는 그런 상태가 이제 굉장히 브레인 프로세싱 빠르지만 이제 너무 이제 그 알파 프리퀀시 너무 빨라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비지 브레인으로 될 수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좀 어브노멀하게 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두엽에서 세타 같은 슬로우 웨이브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 볼 수 있고, 앵자이티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 CZ 쪽으로 하이 프리퀀시 CZ에서 이제 하이 프리퀀시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앵자이티 패턴, 센트럴 앵자이티 패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레프트하고 라이트 어시메트리가 디프레션에서 많이 나타나고 프론탈에서 특히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프론탈 아닌 템포럴 쪽에서도 어시메트리가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정상적인 뇌파들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아까 레퍼런셜 몽타지를 우리가 측정을 하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레퍼런셜 몽타지 측정하다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템포랄 쪽이 이제 우리 레퍼런스를 쓰다 보니까 이어 일렉트로드를 보통 레퍼런스 쓰다 보니까 템포랄 쪽에 이제 알파가 굉장히 강한 경우는 이제 그 오히려 템포랄 쪽이 상당히 여기 그 토폰별에서 보듯이 템포랄 쪽이 이제 알파가 약하고 오히려 레퍼런스랑 가까운 쪽은 알파가 약하게 되고 레퍼런스가 먼 쪽이 알파가 강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센트럴에서 알파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레퍼런스 컨테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레퍼런스 쪽이 알파가 강한 경우에는 레퍼런셜 몽타지 쓰게 되면 실제 템포랄 쪽은 이제 알파가 약하고 이 템포랄이 아닌 영역들이 상당히 페이스가 다 일정하게 왜냐하면 레퍼런스 자체가 이제 그 레퍼런스 자체가 전체 레퍼런스하고 먼 채널들이 똑같이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에 의해서 똑같이 다 이제 그 알파가 전체 영역에 이렇게 컨테미네이션 돼서 실제로는 사실 이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알파가 포스테리어 영역에 포스테리어와 템포럴 쪽까지 약간 이제 강하게 알파가 있는 건데 그 레퍼런셜 몽타에 쓰다 보면은 오히려 센트럴 쪽에 알파가 강한 것처럼 레퍼런스 컨테미네이션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드 이어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측정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레퍼런셜 몽타지는 측정할 때만 하고 실제 정량 뇌파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먼 에버리지라고 해서 이 뇌파를 전체 채널의 평균 값을 다 빼버리면 이제 실제 알파가 강한 옥시피탈이나 템포럴 쪽이 이제 알파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원래 알파가 없었던 곳은 이제 알파가 또 약화되는 식으로 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량 뇌파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커먼 에버리 레퍼런스를 쓰게 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피지올로지냐 패스톨로지냐를 가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노마티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타가 상당히 프론탈이 높은데 이게 정말 그 피지올로지 영역에 있는 세타의 리듬에서 필요한 어떤 메모리 리트리버리라든지 크리에이티브에 관련된 그런 인터널 리프렉션이라든지 그런 피지올로지에 관련된 세타인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세타인지를 이제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노마티브하고 그 나이에 그 연령에 정상 값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같은 이제 지표라고 할지라도 연령에 따라서 이런 분포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거의 모든 뇌파 지표들은 이렇게 정량 뇌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가우시안 분포를 하게끔 다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표준 편차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표시하게 되는데 실제 측정 값은 이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G스코어라는 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평균과 이제 표준 편차를 나눠서 이제 그 G스코어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원래 이제 12살짜리 아이였는데 이 G스코어 계산해 보니까 이제 프론탈 세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이제 감마 베타 3나 감마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제 18살로 나이를 바꿔서 놈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G스코어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연령에 맞는 노음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각 주파수 대역별로 피지올로지 레벨에 있는지 패솔로지로 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노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아이싱크 브레인에서 잡음을 제거하는 과정을 이용하고 이제 노음과 비교하는 걸 이용해서 여러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1차 시 내용을 좀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 내용은 이제 앞에 다 나온 내용이라서 한번 보시면 되지만 이제 뇌파는 크게 이제 헤르츠, 마이크로볼트, 그다음에 주파수에 대한 진폭은 사실 유광 관찰만으로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FFT라는 걸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주파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유광 관찰로서는 알파 리듬이 주파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나머지 주파수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알기 상당히 어렵고요. 이제 앞에다 설명한 내용이고 이제 제거해야 될 잡음 중에 이제 슬로우 크티컬 포텐셜이라는 건 1Hz 미만의 굉장히 느린 뇌파들은 제거해야 될 잡음은 아니고 실제 이제 뇌파 신호입니다. 뇌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 주파수마다 이제 정상 범위에서 벗어날 때 패솔로지를 의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머티브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각 지표별로 이제 전기분포를 갖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색깔로 이제 코딩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지스코어 브레인 맵, 그 색깔로 코딩한 이제 맵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펫이나 MRI에서 보는 것처럼 좌우가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좌우가 일치되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스코 브레인 맵에서는 이제 맵을 보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지스코에서 가장 디비언트가 큰 곳을 보는 것이고 그 영역이 그 주파수 대역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게 어떤 증상과 연관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2차 시부터 좀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두 가지를 잘 매핑해서 환자의 지스코어가 문제가 있는 부분 그걸 설명하는 이제 기존 그 정형내과의 이론들을 결합해서 적합한 치료를 결정하게 되고 사실 이제 저희 지스코어라는 건 이제 노멀 브레인의 분포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 브레인을 가진 사람이 모든 지표에 0에 접근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노멀 값이라는 게 이제 평균적인 브레인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1차시 내용을 좀 마치고요. 이제